지난 이야기. 화약 무기의 등장으로 유럽 근세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전 유럽을 뒤흔든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네. 저 문장이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가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 유럽의 가문이 저기 얽히고 설켜 있는지. 황제가 선거로 뽑힌다. 그 다음에 교회가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왕관을 딱 먹는. 그러니까 신성 플러스 선거.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이게 카톨릭 세계가 이제 안 맞게 된 거예요, 사회하고. 맞습니다. 이 30년 전쟁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때보다 병력에 대한 운용이나 어떤 전술이 훨씬 복잡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단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갈등 요소가 정치 체제. 황제가 도장 한 번 꽝 찍으면 일사천리. 끝나는 걸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군대를 파견할 때조차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정치는 이미 현대적 성격을 띠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종교 문제, 정치 체제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게 막 섞인 게 30년 전쟁이죠. 유럽 근세 전쟁의 시작. 근데 여기서 또 짚어야 되는 네. 게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무기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뭐 이때 당시에 동양에서 화약 무기는 이미 뭐 여기서 이미 사용한 거를 갖다가 쓰기 그렇죠. 시작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열병기가 이미. 서양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온 걸 거잖아요. 이제 창 안 쓰이죠? 창 쓰입니다. 아, 쓰여요? 네, 창 아직 창 쓰입니다. 같이 쓰겠죠. 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복잡하냐면 그냥 소위 냉병기라고 그러죠. 냉병기만 갖고 싸우면 뭐 전술 그렇게 쓰면 돼요. 열병기만 갖고 싸울 때는 또 전술 그렇게 쓰면 돼요. 이게 섞인다고요. 섞이니까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냉병기에서 열병기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단 말이죠. 특히 이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집단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화약 무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화포가 그냥 거들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그렇죠. 규모. 화승총과 대포에 대단히 입체적인 작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전투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처럼 그냥 화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뻥 하는 대포도 써요? 대포가 무려 필드 대포가 4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쟁이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동양에서는 사실 일본도 그 조총 갖다 놓고 19세기까지 썼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가 정확히 15세기에서 16세기인가요? 1618년에 일어나서 17세기. 17세기 이 17세기 요 전부터 한 17세기 3, 4분기까지 80년 정도 동안에 총병과 창병의 비율이 처음에는 창병이 3배, 4배 많았는데 17세기 후반기로 가면은 창병이 총병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십 년 만에. 예, 그러니까 무기가 급격하게 어마어마하게 바뀌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대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30년 전쟁이 1648년에 끝났는데 50년 정도가 지난 18세기, 즉 1701년이 되면 대부분 유럽 나라에서 파이크병, 즉 창병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와, 우리 여지껏 동양 얘기하다가 왔는데 여긴 백몇십 년 전에 이미 이건 다 끝난 얘기네요. 훅 가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6세기를 중시하는 게 16세기부터 전쟁은 첨단 기술의 경쟁이 됐다. 그래서 이 기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첨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되는 게 16세기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 첨단 변화를 따라가야겠다. 이 첨단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상층부가 가장 먼저 깨닫고 그걸 전쟁에 적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아쉬워요. 그 저는 만약에 우리 그 영화에 타임슬립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16세기 후반쯤에 가가지고 네. 기술 가지고 조선시대에 딱 이렇게 갖다 주면 노노노노. 뭐예요? 역사엔 미프가 없습니다. 영화 얘기한 겁니다. 뭐 윤재나서 연변에서 왔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좀 특이하네요. 보통 그런 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더더욱이 상상. 살아야 오케이, 되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부터 이제 회중 시계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귀족들만 이거, 회중 시계 이거. 가지고 다니는 맞아요. 교수님 회중 시계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다요. 제가 저기 저 메탈 소재. 기자님 꼬심에 넘어가서 영국 가서 산 거예요. 근데 회중 시계 네. 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
일반적인 화승총 같은 경우에 이제 아케부스라고 하는 화승총 정도면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회중시계를 봤던 이 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정도의 손재주면 충분히 신뢰성 있고 더 좋은 총을 만들 수 있겠지 아. 이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필 클럭이라는 피스톨이 나오니까 피스톨 권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네. 시계 안에 그 부품들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예. 총에다 적용을 하기 시작. 왜냐하면 화승총인데 심지어 불 붙이는 거잖아요. 맨날 불 붙인 거 들고 있어야 되고 손 디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 오면 못 쓰고. 그 정도가 아니죠. 화승청의 제일 문제는 언제? 화약고가 터져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기름 저장고 사건 났는데 평소에 안 터지죠. 근데 이게 전투 중에 사고 나요. 왜냐하면 불을 붙이고 다니니 뻑하면 전투 중에 화약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 기술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부터 시계 장인들, 그 당시에 시계 장인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엔지니어, 와. 테크니션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시계장이 나면은 어마무시한 거죠. 이 사람들을 산업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을 전쟁 산업의 최첨단, 그러니까 최첨병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참 이게 누누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안타까운 것도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거는 들어요, 교수님한테 진짜로. 여쭤봐야 됩니다. 역사를 정형을 시키고. 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좋게 말해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기자님이 서양은 상류층이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류층이 먼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 총이 나오니까 어느 귀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귀한 전사들이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놈들한테 죽는 세상이 됐다. 딱 갑옷 입고 나가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근데 저 뒤에서 빵.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로 금지시켜야 된다. 처음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애도 잠깐 죽게 생긴 거야. 그렇죠. 잠깐만. 이러다가 나도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인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기왕이면 나는 비싼 돈 내고 더 좋은 거 쓰자. 맞습니다. 권총도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야 귀족들이 좀 쓰는 거 만들어봐. 문양까지 넣고 조각까지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기가 막히는 거 금속으로 된 거 권총을 아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걸어놓는 극장 앞에 막. 그러면서 파는 사람이랍니다. 이거 아라비안 말 한 마리면 이거 4개밖에 못 만듭니다. 당시 아라비아산 말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냥 초가집 아니고요. 예. 저택. 저택. 와. 그러면 그때부터 귀족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 이 정도 물건이면 우리가 사용해도 품위가 안 떨어지겠다. 아, 그러니까 천박한 것들이 쓰는 총이 아니라 진짜 귀족이 쓸 만한 총이다 이렇게. 참나. 아니, 근데 지금 이해는 귀에 걸면 되는데.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귀족이 쓴다니까 지금 벌써 허준 씨도 사실 그런 말 하는데 귀족이 쓴다니까 장식 들어간 총 생각하잖아요. 네. 장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에 두 발 달린 거죠. 바렐이 2개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네, 아직 부싯돌이 이제 보편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화승 대신에 이제 뭐 딱 때려서 뭔가 불꽃을 낼 수 있는 거 황철석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석이에요. 보석에 준하는 거예요. 황철석. 그거를 써요. 귀족들 총에는 황철석이 달려 있어요. 이제 총을 다 쏜 다음에 총 한 발 쏘면 못 쏘니까 이거 거꾸로 잡아서 치는데 시계 장인들이 질색을 합니다. 공작 전하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충격 주지 마세요. 백작 전하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못 씁니다. 하나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해요. 아. 그게 당시 귀족의 저기 또 나름 이거여갖고 칼 안 뽑고 나는 200만 원짜리 시계로 깐다. 이게 뭐냐면 교수님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부서지잖아요. 집에 이게 가보가 됩니다. 어느 몇 년도 우리 누가 가서 이거 했던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경매로 가요.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제 20세기 경매로 나오면 청정구리로 값이 치솟아요. 그래서 의외로요 칼로 쳤은 것보다 피스톨로 때린 게 더 많았대요. 야, 그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재밌습니다. 무기 얘기 빨리 네. 들어가 봐야 돼. 이거. 지금 이거는 맛보기고요. 바로 이 시기의 무기들의 변화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세환의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모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럽의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지없이 전 유럽이 뒤얽히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30년간 말이죠. 오늘은 30년 전쟁에서 쓴 무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쟁에서 보병은 크게 긴 창을 쓰는 파이크병과 머스켓 사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이크는 지난 이탈리아 전쟁에서 스위스 용병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였죠. 5에서 7m에 달하는 긴 손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운영될 경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적 기병에 대해 방진을 짜고 대항했을 때 효과가 아주 높았죠. 파이크는 곧 유럽 보병의 표준 무기가 됩니다. 최강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파이크는 17세기 말까지 보병의 중요한 주력 병기로 간주되었습니다. 파이크뿐만 아니라 할베르트와 파르티잔도 여전히 사용됐습니다. 할베르트는 16세기까지 유럽을 주름잡는 냉병기였죠. 창과 도끼가 결합된 할베르트는 하지만 파이크의 시대인 16세기 말부터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예전의 인기를 잃어버린 할베르트는 전장에서 주로 초급 지휘관의 무기로 쓰였습니다. 이는 파르티잔도 마찬가지였죠. 도끼가 없는 대신 창날의 폭이 넓었던 파르티잔은 사실 단병 접전에서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티잔 역시 파이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죠. 아무튼 결국 이 두 가지 냉병기는 점차 의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병용 창인 랜스는 17세기까지 아직 많이 쓰였습니다. 4m가 넘는 창인 랜스는 과거 중기병의 돌파전에서 사용되었죠. 하지만 보병의 화기 비중이 늘어나면서부터 갈수록 한계에 봉착합니다. 30년 전쟁 무렵에는 주로 추격전에서 랜스가 활용됩니다. 이번엔 검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당시에 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검은 귀족들이나 지휘관들이 애용했던 에스파다 로페라였습니다. 보통 레이피어로 잘 알려져 있죠. 레이피어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에페 라피에르입니다. 에페란 검을, 라피에르는 찌르기를 의미합니다. 질 좋은 강철의 출현 덕분에 견고하고 가벼운 레이피어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개인 화기의 발달로 방패와 갑옷이 점점 쓸모없게 되면서 레이피어와 같은 찌르기 전용의 검이 유행하게 됩니다. 일반 병사들은 레이피어보다 칼날의 폭이 좀 더 넓은 브로드 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단병 접전에서 고급 기술을 요하는 레이피어보다는 휘두르기 훨씬 편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브로드 소드로 베네치아의 스키아보나, 독일의 카츠발거,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왈론 소드, 영국의 모초리 소드 등이 있습니다. 브로드 소드는 기병들도 사용했는데요. 17세기 후반부터 세이버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죠. 다음으로 갑옷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많은 귀족 기병들은 이 당시에도 고급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갑옷으로 퀴러시아 아머가 있었죠. 이 시대 귀족 갑옷의 목표는 화승총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갑옷이 두꺼워지며 무게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병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죠. 따라서 갑옷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치명상이 되지 않는 부분, 즉 몸통 이외의 부분을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이 퀴러시아 아머조차 무겁다고 느낀 기병들은 더욱 경량화된 캐러비니아 아머를 착용하게 됩니다. 퀴러시아 아머에 비해 팔과 다리를 감싸는 부분이 더욱 간략화되었죠. 군사혁신에 몰두해 있었던 스웨덴군은 이 캐러비니아 아머를 더욱 간략화한 아케버스 아머를 선보입니다. 상반신만을 보호하는 갑옷이었죠. 30년 전쟁 당시 기병은 피스톨은 물론 머스킷이나 검도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갑옷은 점차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됩니다. 다만 아케버스 아머를 착용한 기병들은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왼손에 건틀릿을 착용했는데요. 백병전에서 건틀릿은 거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교나 병사, 기병들의 복장에서 갑옷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옷 대신 더블릿이라고 하는 면직물의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섭니다. 화승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갑옷은 점점 그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귀족 기병들의 투구는 머거넷이라고 불렀습니다. 16세기부터 쓰인 머거넷의 특징 중 하나는 마치 야구 모자처럼 피크라는 햇빛 가리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이하게 독일의 버거넷은 안면부가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텐코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버거넷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유행하던 안면부를 완전히 노출시킨 기병 헬멧이 버거넷을 대체했죠. 투구도 세크레타라는 머리에 꼭 맞는 헬멧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 화려한 깃털이 달린 플럼드 밀리터리 햇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삼총사에서 보는 바로 그 복장이었죠. 이상으로 30년 전쟁의 냉병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마 30년 전쟁에서 대활약한
화약 무기들이 오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무기고 시간에는 화약 무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30년 전쟁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께서 참 쪼는 맛이 있어요. 냉병기로만 딱 끝내셨어요.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열병인데. 티가 났습니다. 우리 작가 되시더니 이 시나리오가 아주 아, 디테일을 주세요. 그런 거 티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다큐멘터리 전쟁사는 가장 중심에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빌미 요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갖춰졌단 말이죠. 그에다가 신교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면서 폭발까지 일어났어요. 그럼 어디서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이제 구교와 신교로 대립하게 되는 그 두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구교 쪽은 마인츠, 퀼른, 트리아. 이 지역은 이제 3대 선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선제후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거로 뽑는다고 네. 했었죠. 네.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제후라고 합니다. 그럼 꽤 센 거네요. 아, 그럼요. 투표권 이제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선제후가 당시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한 들어가면은 이제 꽤 이제 뭐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이 구교 쪽 요 3명의 선제후가 있는 쪽은 주로 이제 구교 쪽이 이제 가톨릭을 대변을 했었고 신교 쪽은 이제 보헤미아 왕이 일단 신교 쪽에 가장했습니다. 보헤미아는 이제 프라하 쪽이죠. 프라하에 그러니까 체코가 독일하고 많은 연관이 없을 줄로 아는데 의외로 독일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독일이었네 체코가.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체코 쪽에 뭐 게르만 민족이 뭐 200만 이상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수도였던 이제 라인팔츠. 그다음에 작센 공작. 그다음에 베를린의 이제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제 신교와 국어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뜬금없이 네. 참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헤미아하고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뭐 차이 관계가 있나요? 거기가 거기에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보헤미아 맞아요. 지방이에요. 보헤미아 사람들. 이런 것도 모르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단지 가사 내용은 보헤미아하고 별로 상관이 크게 없어요. 없다. 아 근데 참 다큐멘터리 전쟁사는 항상 시작할 듯 계속 시작을 안 해요. 저는 전쟁 안 구교와 나와. 신교가 붙을 것 같으면 일단 잠깐 그때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네, 쭉쭉쭉.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붙어요. 이것 때문에 붙어요. 네. 구교하고 신교가 싸움이 나는데 제후가 7명이잖아요. 방금 기자님이 센 3명, 네네. 신교 쪽 4명. 네. 간단히 말해서 보헤미아 왕이 골석이 돼요. 그럼 이걸 한 명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뀌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 신교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황제의 자리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헤미아 왕을 누가 될 거냐를 놓고 팽팽한 대결이 벌어져요. 3대 3이네요. 그렇죠. 이게 구교로 넘어가면 끝! 4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독일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신교와 구교 공연하라.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해상무역 중심지였던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쪽은 신교를 막 지원을 할 것이고 뭐 스페인이나 뭐 이쪽은 구교를 지원할 그렇죠. 것이고.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지원을 한다기도 애매하잖아요. 뭐 선거 자금 대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혼인으로 얽혀요. 아유 또 혼인입니까? 하나만 하는 잊을만 혼인이지만 그래도 하는 게 나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는 결혼이 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에스파니아 뭐 누구를 지지해주면 내가 어느 땅을 너한테 줄게. 뭐 우리 딸하고 결혼해주면 뭘 줄게. 이게 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처럼 국경선이 생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즘 말 월경지가 많아요. 저쪽 땅인데 사실은 이 사람 영지고. 봉건지 그러니까 네. 연방과 봉건제가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헤미아 지방이 이제 워낙 예전부터 이제 합스부르크 등등의 이 구교 쪽한테 워낙 많은 핍박을 받아온 곳이라서 대중 정서는 지금 신교예요. 왜냐하면 보헤미아도 상공업 발달한 지역이고 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가만 보면 돈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죠. 왕궁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체로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는 별로 이렇게
풍경은 기가 막힌데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 반면에 이 체코 지방, 지금의 체코 지방이죠. 프라하나 스코다 지방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유럽의 조병창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기계공학이나 뭐 이런 게 대단히 발달했죠. 지금도 스코다 자동차. 그래도 오스트리아에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잖아요. 음악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모차르트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1년에 수입이 몇 억이었어요. 그 오스트리아는 돈은 펑펑 나가는데 이 돈이 어디서 오냐고요. 주로 독일에서 오는데 특히 보헤미아에서 많이 왔어요. 거의 절반이었대요. 그건 쥐어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헤미아를 절대로 신교가 되게 놔두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난드 2세를 보헤미아 왕으로 덜커덕 밉니다. 그래서 얘가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왕이 됨과 동시에 신교를 마구 탄압을 합니다. 아니 근데 3대 3인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당시에 그 합스부르크가는 스페인 제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페인 제국하고 합스부르크가의 그 심성 로마 제국하고 이코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럼 만약에 여기서 투표를 해서 이게 신교가 만약에 득세를 하게 되면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가 밀고 들어온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있었던 이때 그 합스부르크가나 스페인에서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탄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저기 뭐 어디 땅 하나 떼주기로 했대요. 땅 하나 떼주고 떼주기로 하고 에스파냐가 투표해. 민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의 규정이 악용되는 거죠. 떠나라. 떠나면 몰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구 몰수를 해서 카톨릭계 귀족들한테 불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전쟁이라고 하지만 다 이게 걸려가지고 그 땅을 노리고 마구 덤벼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보헤미아의 왕이 구교축 인사가 왕이 됐지만 네. 의회는 신교가 다수였습니다. 이거 그렇지. 더 복잡하죠. 의회는 왕이 임명한 건 아니에요. 의회가 강렬하게 반발하니까 이 의회를 또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국회 해산했구나. 그래서 이거 복잡하네. 신교도들에 대한 집회 자체를 완전 금지시켜요. 집회 금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장외 투쟁을 해야죠. 봉기가 했어요. 그 봉기를 했는데 그 페르디난트가 잠깐 떠나고 거기에 이제 장관을 총독을 임명해 놨는데 이때 봉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가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던지는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을 그 세 명인가 사람을 던져요? 사람을 이게 유명한 프라하 투척 사건이라고 해서 제목이 투척 예, 사건이에요. 이제 분노한 진짜요? 신교파의 의원들하고 귀족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장관을. 장관 3명을 창밖으로 내던졌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던지는데 뭐 성모 마리 카톨릭이니까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교가 던지면서 마리아가 살려주는데 어디 보자고 그쵸. 휙 던져. 저는 그 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살았어요? 사는 걸 보고 원래 마리아가 살려줬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 총을 뽑으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근데 내던져졌는데 죽었는 줄 알고 막 웃고 있었는데 엉금엉금 기절합니다. 그 3명이. 그래서 탈출을 해요. 근데 이게 큰 사건이 되죠. 이제 이러면. 그렇죠. 이거 지금 부교의 제국들이 그 다들 밀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신교가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근데 이때 반란군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투론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명, 3명 떨어졌던 3명 중에 한 명이 둘은 국외로 날아났는데 한 명은 좀 부상이 심해서 몸 좀 누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백작 부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라. 그랬더니 이 시대가 지금 신교, 구교, 뒤섞교 사실 신교를 해봤자 나온 지 얼마 됐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려줬네 이런 것도 이 사람도 얼마 전까지 많이 카톨릭 믿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질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투론 백작 부인한테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정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백작 부인이 혹시 혁명이 나서 처지가 뒤바뀌면 그때 네가 나 살려주는 거다. 그런 차라리 서약을 그렇게 딜을 한 거군요. 예, 그리고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건, 이 동네가 지금 얼마나 헷갈리는 시대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나도 지금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 나중에 살려줄게. 너도 나 살려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군요. 보험을 들어놔야지. 하여간 이렇게 돼서 투척 사건이 벌어지니까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니에요. 당에 진압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신교 쪽에 보헤미아를 노리던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팔츠의 프리드리히 5세입니다. 프리드리. 그 라인팔츠 지방의 선제후 중에 하나. 프리드리히가
부인이 또 영국 공주였어요. 근데 당시 신교들이 가장 믿는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아, 그렇겠죠. 예. 제일 세니까. 바다 건너 있긴 하지만 돈이 좀 많았거든 특히. 그래서 영국은 또 왜 팔츠에다가 자기 딸을 줬냐면 스페인이 당시 네덜란드를 식민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저항을 하니까 스페인이 그걸 어떻게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네덜란드를 스페인이 먹으면 바로 영국 건너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를 영국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에스파니아가 바다로는 영국 때문에 못 가겠는가 한번 깨졌고 육지로 가려면 반드시 팔츠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보급로가 연결돼서 네덜란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츠를 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자기 공주를 팔츠 공작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랬더니 또 팔츠 사람들이 또 약간 오버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이면 보헤미아까지 먹어버리자. 그래서 보헤미아 왕을 또 노려요. 그러니까 보헤미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지금 쿠데타는 했지. 딱 보니까 팔찌가 힘이. 팔츠가 좋잖아요. 거기다 그 뒤에 영국이 하나 건너면 영국이 있고 만세하고 왕으로 뽑아버렸어요. 이러면 신교가 넷이 되네 왕이. 영주가. 그렇죠. 그랬는데 8월 26일에 선거를 해서 팔츠 공작을 보헤미아 왕으로 뽑았거든요. 네. 이틀 뒤에 그때 마침 신성 로마 황제가 죽어가지고 페르디난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돼버려요. 아 잠깐 갔던 페르디난트가. 그렇죠. 그래서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 팔츠를 이제 또 너는 수복해. 황제한테 반역을 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요. 이틀 뒤에요. 예. 근데 또 혼자 가기가 뭐 하니까 네. 국교 측에 가장 강한 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작센 지방 바이에른 지방에 이제 막시밀리안 1세가 있었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의 조건이 뭐냐면 모든 전쟁 비용 손실 비용을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몸만 와라. 왜냐하면 페르디난트가 돈이 없어요. 왕금 그 원래 됐는데. 보헤미아가 합스부르크가에서 꽉 쥐고 있던 거였는데 네. 이걸 뺏기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를 장악하는데 거기 동원할 군대 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시밀리안한테 가서 네가 전쟁 비용을 좀 대주라. 그럼 내가 나중에 이 땅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받아들이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맛있겠는데요, 국교잖아요. 뭐. 국교잖아요. 그다음에 그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국교였는데 방금 교수님 씨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게. 그럼 한번 저것만 표현해 주세요. 근데 보헤미아 그 국민들은 참 불쌍한 게 국교가 되면서 신교들 재산 몰수하면서 막 쫓아냈잖아요. 이번에 신교가 득세했잖아. 네. 국교 쫓아내면서 또 몰수할 거 아니야. 아 그럴 틈도 없었어요 지금. 이틀 만이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는 전쟁. 드디어 시작. 드디어 붙는 전쟁이에요. 거군요. 프리드리히가 반역죄로 이제 몰리잖아요. 네. 근데 뽑히긴 자기가 이틀 먼저 뽑혔잖아요. 얘들은 법률 싸움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반기를 든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오스트리아 대공한테 덤빈 거다. 왜냐면 그좀 동급이잖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긴 동급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동급한데 나 투표해서 된 건데 왜? 이래서 나중에 끝까지 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전쟁이고 전쟁은 전쟁이고. 명분은 명분이고. 죽을 때까지 자기 설을 양보를 안 했대요.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그럼 결국 보헤미아와 신성 로마 제국이 붙는 거죠. 붙게 되는 보헤미아에서 붙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제1차 그러니까 이걸 일기라고 해서 보헤미아 팔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헤미아에 팔츠 군대가 가담하고 제국군에는 작센 지방 군대가 가담하고 이러면서 이미 국제전의 양상을 띠죠. 거기다가 팔츠 지방을 에스파니아가 지금 제일 중시했거든요. 네. 여기를 노리고 있고 네덜란드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사실은 에스파니아와 네덜란드 전쟁도 여기에 걸쳐 있어요. 영국과 네덜란드가 팔찌를 밀어주고 에스파니아가 팔찌로 밀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약간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국교가 그때 군대를 동원하면서 가장 부족하게 허덕였던 게 뭐냐면 기병이었어요. 의외로 스페인 군대가 기병이 형편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교 측에서 기병 용병을 모집하는데 이미 유력한 기병 애들이 전부 다 신교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끌어든 게 누구냐면 폴란드의 기병 용병, 리투아니아, 헝가리 뭐 이런 원래 거기가 기병 유명. 기병도 그다음에 세잖아요. 트란실바니아 이쪽이에요. 근데 원래 이쪽이 뭐냐면 예전에 몽고한테 맨날 의더 터지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의더 터지면서 몽고식
기병 전술을 자기네식으로 습득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기병들 보면 왜 이렇게 까만색 곰털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몽고군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쓴 애들이 기병이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기병 용병으로 끌어들이죠. 이러면서 이쪽 동유럽의 기병들이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프리드리히가 제일 불쌍하지. 원래 자기는 팔츠 왕이고 보헤미아 왕이 됐는데 팔츠는 에스파니아하고 네덜란드 전쟁에 휩쓸리고 보헤미아는 구교와 신교 전쟁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의 나라를 가졌는데 네. 두 개의 나라가 다 전쟁의 중심에 서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느 하나 자기가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전투는 보헤미아와 신성 신성 로마 로마 제국, 그러니까 말은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네. 사실 막시밀리안이 중심이 되는 그 군대와 맞습니다. 첫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620년 11월 8일에 빌라호라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빌라호라 보통 이제 백산 전투라고 하는데 보헤미아 군대, 즉 신교축 군대하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구교축 군대가 여기서 첫 번째 접전을 갖죠. 거기에서 전투를 했던 사람들의 기록 남긴 게 있거든. 아, 유럽은 교수님 이게 어떻게 기록이 정말 잘 남아 있어 얘네들이. 어떤 말단 병사들의 기록에서부터 장교들의 기록까지 대부분 이런 기록이 정말 잘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런 남아 있는 기록들이 책으로 출간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사실 그 정도로 자세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때 인쇄술이 나오면서 소위 출판업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네. 그때부터 소위 모든 분야에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다 걸면 요즘 사회도 출판하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기자님도 이번에 출판하셨대지만. 근데 블로그라는 게 생겨 인터넷이 되니까 우리가 모르던 숨은 작가들이 마구 나타났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예, 글을 올리니까. 그 전 단계에 양피지에 글 쓰던 시절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글을 썼는데 네. 출판이 시작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내는 거예요. 특히 종군기,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도 인기가 예, 많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정부 기록물이 아니라 어떤 참전기, 종군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다양한 출판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대를 풍미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여지껏 전투를 보면은 큰 전투나 좀 오래된 전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다뤄왔잖아요. 근데 사료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생생한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백산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산이라고 올라갔는데 맨 돌뿐이더라. 뭐 나무고 뭐고 하나도 없고 돌뿐이더라. 그래서 백산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신교축 군대는 언덕 위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구교축 군대는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허. 언덕 아래에 있었으면 좀 불리하지 불리하죠. 않았을까? 어.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 이 전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제 군대가 문제죠. 이제 신교축 군대를 보면 보헤미아 사람들은 영국이 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프리들이 뽑은 게 사실 프리들 보고 뽑았나 부인 보고 뽑았지. 네. 어, 스페인이 그 팔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줄 알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안 온 안 거예요. 와요? 일개 연대만 딸랑 보내줬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겨야지만 영국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영국은 그 대륙 사람들이 영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깊이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있다가 아하. 이쪽이 셀 같으면 여기다 타고 얹고 여기다 셀 같으면 여기다 타고 얹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마치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듯 하는 게 영국의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비난할 만하지만 정말 정치나 이런 걸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영국 사람들 지금도 뿌듯해하죠. 우린 요만큼밖에 안 했어. 영화 하나 들고 항상 요렇게. 이 30년 전쟁 내내도 영국이 가장 짭짤하게 봤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전쟁 사업, 특히 용병 사업이었어요. 영국 출신 용병들이 정말 많이 독일에 건너가서 네. 일부는 신교에서 싸우고 일부는 구교에서 싸웠습니다. 양쪽 기록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외화획득하면서 균형자 노릇을 하죠. 나 아무튼 그건 건데 얼마 안 왔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기댈 데가 뭐가 있어? 팔찌. 용병 팔찌는 군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병 부대를 들여와야 근데 되거든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영국이 돈은 좀 줬어요. 아, 이거 군대사. 만스펠트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유명한 용병 대장의 군대를 삽니다. 전설의 용병대장. 예.
30년 전쟁이 용병의 전성기라고 마지막 전성기 그러니까 전성기이자 몰락을 뭐 하여튼 끝판왕이라고 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교 측은 작센군하고 신성 로마 제국군의 두 군대 연합군인데 아, 작센군은 틸리 백작이라고 이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 유명한 분인데 네. 틸리는 지명이에요. 틸리 백작인데 원 이름은 요한 체르클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령관이 되고 신성 로마 제국군은 프랑스인인 부커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이 돼요. 어.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시대는 자기 나라 군대를 외국군이 사령관을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시대예요. 하나도 이상. 심지어는 적군 나라가 와도 상관이 없어. 어, 진짜요? 예. 그 이때부터 전문 CEO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그 연방이라든가 봉건제라는 거 우리가 거듭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 이 사람들은. 그럼 지금 딱 들으면 막시밀리안과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두 연합군은 제대로 힘을 모았고 그리고 신교에서는 지금 영국이 돈만 슬쩍 주고 이러니까 약간 밀려 보이는데? 신교 측은 보헤미아 군대, 팔추 군대 일부, 그 다음에 만스펠드의 용병대, 영국군 일개연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영국 네. 돈 주고. 돌멩이 하나. 그리고 이제 보헤미아 군대는 아까 왜 그 백작 부인 네. 네. 투론이라는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게 사실 그 반란은 투론이 다 주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헤미아에서는 투론이 존경받는 사령관이었어요. 어. 근데도 이제 프리드를 불러다 왕으로 앉힌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론이 이제 사령관이 되는데 네. 이쪽 병력이 한 15,000, 13,000? 근데 이제 제국군이 한 25,000. 좀 병력 차이가 나. 네, 역시 병력 차이가 수적으로는 나죠. 제국군이 훨씬 이렇게 많네요. 되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세로 가는 거예요. 아. 문제는 뭐냐면 뭐 우리가 뭐 백산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료를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기병이 어떻게 돌격했고 뭐 좌측에 있던 기병이 어떻게 돌아섰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반기까지의 구교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몸빵이 가능했어요. 쉽게 말해서 테르시오 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창병하고 화승총병이 섞여 있는 이 대형을 대단히 중심 깊게 직사각형으로 두텁게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밀고 가요. 그러면서 밀고 가면서 그럼 상대편이 계속해서 총을 쏘면 죽을 맞죠. 거 아닙니까? 네. 이쪽도 같이 총을 쏘고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편이 용병이란 말이에요. 용병은 총을 쏘다가 쉽게 말해서 근접전을 붙어서 완전히 이쪽도 저쪽도 피해가 엄청나게 될 땐 용병은 그렇게까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 달아놓고서는 쌀지는 네. 않는다. 대신 구교 측 군대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와. 왕의 군대니까. 예, 그리고 일단 수적으로도 훨씬 네, 우세했고요. 수적으로도 많았죠. 이게 일단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신교축 군대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첫째, 만스펠드가 상부니까 이거 안 안 되거든요. 되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요. 자, 올릴 때가 됐어요. 네. 아니 계약은 기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제때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싹 떠납니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 만스펠드의 용병 부대는 전형적인 용병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싸워서 주가는 올려야 돼요. 네. 하지만 만약 큰 손실을 입으면 안 돼요. 그렇죠. 피해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은 손실로 수익이 많은 거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용병 입장에서 보면 제국 군대는 참 맞닥뜨리기 싫은 군대예요. 왜냐면 그러네요. 멀리서 이렇게 좀 시간을 벌면서 싸우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밀고 들어와서 붙으니까. 얘들은 뭐 거점을 탈환해라 이런 거 싫어해요. 아. 우리가 후방 지원해 줄게. 아. 우리가 왼쪽으로 돌아줄게. 그럼 쓸면서 도시들 쫙 쓸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마음에 드는 성체에 딱 들어가면 안 와 또. 야, 이거 왜안 하냐고 물어보면 네.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요. 용병이 계륵이네. 그래서 무슨 놈의 전략적 요충지 그렇게 여자가 많아? 자기 그래서 요충지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틀림없이 이 여자들을 노리고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격퇴해야겠다. 예. 아니 무슨 군대가 다 이세영 기자님인 줄 아세요? 근데 이 만스펠드 용병대는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다녀요. 아, 그러면 더 더군다나 그렇죠. 깊게 묻기가 좀 그러니까 애매하네. 병력 1인 병사 한 명당 부인, 납치해온 여자 뭐 이렇게 네? 하고 그게 유머스럽게 쓴 말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약탈을 하는데 농부들도 숨겨놓잖아요. 그럼 부인이나 딸을 인질로 채가는 거예요. 아. 며칠까지 돈 가져가라. 근데 이제 유머스럽게 쓴 말이 뭐냐면
하도 이런 짓을 많이 해서 잊어버린대 자기도. 돈 받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간다니 잊어먹고. 그러니까 일부러 못된 마음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잊어먹고, 데리고 간대. 어. 그럼 이게 어떻게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다녀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장교들은 하인이 서너 명씩 있어요. 많은 애들 18명 있어요. 하인도 또 부인 있죠. 네. 뭐 기타 등등 하면 와, 딸려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냥 도시 하나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 뒤쪽에 캠프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캠프에. 용병 한 3,000명 불렀더니 야 왜 5만 명이 와 있냐. 그래서 이 만수펠드는 늘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아느냐. 난 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붙어서 사상자가 크게 나오는 전투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꺼려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 후방을 지켜줄게. 밀릴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러면서 타이밍이 너무 치사한 타이밍이라서. 월급이 안 들어왔어. 나이스. 자, 지금이 기회야. 가자. 그래서 그냥 튀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헤미아 군대하고 팔찌 병력이 있는데 네. 프리드리히의 재상이었던 얀 할트라고 있어요. 안 할트라고. 네. 이 사람도 사실은 영주의 왕인데. 아날트공이라고. 네, 하죠. 아날트 지역, 아날트 지역 이름이에요. 거긴데 저기 프리드리 밑에 와서 이제 책사라고 해야 되나 재상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다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할 테니까 전하는 프라 바로 뒤니까 프라하에 가서 이거 좀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는 가서 의회를 설득하는 거예요. 빨리 돈 줘. 이러고 있고 야날트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타고난 문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자기가 빠져야 되는데 전쟁도 지가 다 한다고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뭐 상황은 이렇고 뭐 쟤네들도 다 절반이 용병인데 뭐 싸우겠어.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틸리 백작이 대단한 당시에는 정말 드문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사령관이었죠. 틸리 백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자기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도 귀족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앞에서라. 가장 앞에서 너네들이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다 얘기를 했고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병사들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뒤에 있는 병사들은 너의 등을 보기를 원하지 네 눈이 자기들의 등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 사실 용병 입장에서도 이 고용주의 귀족들이 앞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데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틸리 백작 같은 경우는 이 시대가 이제 전쟁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귀족이든 평민이든 간에 사실 평민은 그런 꿈을 못 꾸는데 귀족 중에 이제 요즘 말하면 나는 꿈이 장군이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뭐 귀족들이 장군 했잖아. 이 시대는 이제 화약 무기가 섞이니까 전쟁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 군인, 직업 군인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뭐 말 타고 이것만 했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틸리 리더십, 이 새로운 사령관이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전체 전황을 보는 눈이 탁월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큰 전쟁을 아무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장은 중대 규모밖에 못 보고 연대장은 연대밖에 못 보는데 전체 전황을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이 틸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틸리의 명성이 첫 번째 쌓은 데가 이 백산전투죠. 다음 이야기. 시작부터 불안했던 신교군. 이에 비해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이끌어간 구교군. 신교와 구교의 첫 전투.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구교 군대가 그야말로 대형을 딱 맞춰서 돌격을 해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북치는 드러머 있죠? 네. 이때부터 나왔대요. 무슨 용도로요? 대열이 흩어지더라도 북소리 듣고 모입니다. 신교가 그나마 강한 게 기병이었는데 기병들을 쪼개가지고 보병대를 중간중간에 놔뒀어요. 에헤이. 보병들 중간에 나와서 뭐예요? 반란 못 도망 못 가게. 장창 앞에서 찔리기 바로 전에 총 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카라콜이라고 하는 전법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의외로 적진을 흐트러뜨리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냥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게 30년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네?